자, 다음에는 교재 그 360쪽에 보시니까 2장의 기본계획 수립이 나오는데요.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도시개발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절차를 머릿속에서 잘 기억하는 것이다. 그 절차를 잘 기억해야만이 어떤 단계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이든 중개사 입장이든 간에 지금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지분값이 이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주지, 그게 아니면 단순히 평당 가격만 가지고 따지면 절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도시개발법에서 계획이 3개가 나왔었죠.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도시정비법에서도 계획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계획 4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정리해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두 번째, 정비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네 번째, 관리 처분계획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개 계획을 좀 꼭 좀 기억하세요.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사업, 시행계획, 관리, 처분계획입니다. 자, 이걸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면,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이 수립합니다. 도시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시의 시장이 수립하는 것이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단, 시장이 없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기는 있는데 이건 물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장, 그 다음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건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느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것은 2010년, 2020년, 2030년 이렇게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 만에 재검토한다는 얘기죠. 이건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뭐가 되냐? 청사진이 되는 계획입니다. 청사진.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장이 2010년 정비기본계획 수립한다. 그러면 201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갖다 정하고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고, 이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우리가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정비 예정구역. 자,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돼야만이 거기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비계획이죠. 자, 정비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자, 전 시간에 시장군수 말씀드렸죠. 시장군수 누굴 얘기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거죠. 이건 보다 구체적 계획입니다. 이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가 뭐가 되냐? 이제 정비구역이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죠. 사업시행자. 이제 사업시행자, 사업을 어떻게 하냐? 사업 시행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업시행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 역시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분양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분양계획. 이건 일종의 약속이죠. 약속.
자, 이렇게 해서 관리 처분계, 시행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은 크게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 있고요. 이 계획을 아시면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 보인다고 그랬죠.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시행에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뭐가 나온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게 되고 관리처분 인가는 건축물의 철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계획만 기억하시면 전반적인 절차가 다 잡히죠.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면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된다. 예정구역이 되면 그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 나오겠죠? 이 사업시행자 단계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이 설립이 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된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게 되면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4개 계획만 기억하시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절차가 쭉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머릿속에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60조 안전진단 문제 나오는데 안전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조에 보면 사업 시행의 방법과 시행자 나오는데 사업 시행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시행 방법. 자,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느냐. 이 사업 시행 방법도 아까 사업의 6가지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보겠습니다. 개선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시행 방식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이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혼용하는 방법.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가지 나오는데 기역본 보겠습니다. 기역본을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계획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걸 첫 번째로는 무슨 방법이라냐? 현지 개량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지 개량 방법. 현지 개량 방법. 자, 이건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까 달동네 개선사업이라고 그랬죠? 달동네 개선사업. 거기는 극빈층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사업시행자가 들어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 확대해주고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개량 만드는 방법. 이게 현지 개량 방식이에요. 자, 좋은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겠죠. 왜냐? 거기 모여 살고 있는 극빈층들이 개량하라고 해도 개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방법은 뭐냐? 교재 보시니 거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일부나 전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지 우선 공급하는 방법이랬죠. 이걸 전면 철거 방식이라고 합니다. 철거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전면 철거, 수용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이건 사업 시행자가 그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주민들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밖으로 내쫓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아파트를 건설해서 아파트를 일반인에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거기에 정착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소위 딱지, 입주권이라는 것을 갖다 주게 되는 제도죠. 그런데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주권을 줘봐야 보상금이라고 한 것이야 사실 어떻습니까? 큰 푼돈이죠. 푼돈 받아가지고 어디 나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또 입주권 줘봐야 입주권 자체가 그림의 떡이 돼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시행자 환지로 공급하는 환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 방법. 환지 방법입니다. 땅을 주는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종전에 이렇게 세 가지 방식만 있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방식 어떤 방법도 좋은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결국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은 극구 반대입니다. 결사항전. 그래서 우리가 가스통이 왔다 갔다 하고 포크레인이 동원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했던 사업이 바로 종전 주관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장에서 몇 년 전부터 새로 나온 방식이 여기에 관리처분 방식이 나왔습니다. 관리처분 방식.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약 한 80% 정도로 분양을 해주고 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청산해서 나가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 분양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가지고 사실상 그걸 갖다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수용 방법하고는 다르게 여기에 이득이 생긴다면 그 이득을 조합원들이 전부 다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하게 되면 사실상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이도 사실상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이 관리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을 혼용하는 혼용 방식 있죠. 혼용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주관경 개선 크게 현지 계량 방식, 철거 방식, 환지 방식, 관리처분 방식, 혼용 방식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 이건 우리가 정비기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무슨 방식? 첫째는 여기서 우리가 관리처분 방식이고요. 두 번째,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땅을 주는 방식. 그래서 크게 관리처분계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세 번째,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첫째, 정비기업 안 또는 아닌 곳이라고 그랬죠. 정비기업 안 또는 아닌 곳. 그러니까 정비기업 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정비기업 아닌 곳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재건축 사업의 특징입니다. 이건 무슨 방식? 오직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합니다. 관리, 처분 방식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뭐가 안 있나? 환지가 안 돼요. 재건축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땅 받은 경우 있나요? 땅을 주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 아닌 곳에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이건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한다고 했죠. 유일하게. 이 사업만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고 방식은 재개발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첫째, 관리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관리 처분 방식. 그러나 소규모 가로구역 내기 때문에 여기는 환지 방식은 되지 않고요. 스스로 보존하고 개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존 개량 방식.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주거나 보존 개량하는 방식이 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이건 전면 철거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관리, 처분 방식도, 환지 방식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뭘 철거를 해야 주택을 주든가 땅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처분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 모두 불가하고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토지는 소유자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 이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건 정비기관에서 역시 관리처분 방식하고 관리처분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지 방식.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이게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이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사업과 비슷해요.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은 뭐를? 주택을 공급해주고요. 주택.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방식에서 뭘 공급해준다? 건축물을 공급해준다. 이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의 방식. 자,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관경관리사업, 도시환경재건사업 이 사업 시행 방식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경 개선사업은 모든 사업 방식이 가능하다. 모든. 특히 혼용 방식도 가능한 것은 주관경 개선사업뿐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겠다.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대신 환지 방식이 안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관관리사업은 전면 철거를 안 한다는 게 특징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건축물을 공급해 주시다는 게 특징이다. 자, 이런 사업 시행의 방식 요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 시행자 파트를 보죠. 사업 시행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방부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상 능력이 충분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주도 사업을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사라든가.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이냐? 이건 주로 민간주도 사업이에요. 민간주도 사업. 왜 민간주도 사업이냐? 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뭐를? 내 주택을, 내 아파트를, 내 단독주택을 철거해가지고 새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사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내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주로 민간주도 사업을 합니다. 즉, 주로 이제 조합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민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어떤 문제점이? 사업이 지연됩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주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공공 관리자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공공관리자 제도. 그럼 공공관리자 제도는 뭐냐? 사업은 민간주도 사업으로 주로 조합이 하되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선임돼 가지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민간주도사업에다가 공공이 병행되는 보완적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위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갖다 초기에 보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주도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정비사업 시행자를 보시면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여기서 뭐 주관 개선이나 나머지 사업을 전부 다 보실 필요 없고 오늘은 특별한 거 몇 가지 보시면 첫째, 이 재개발 사업하고요. 두 번째, 재건축 사업.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것만 좀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은 사업을 누가 하느냐? 이건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든가 조합이 단독,
또는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하든가 조합이 공동으로 해요. 조합이 누가 공동하냐? 시장, 군수 또는 주공 등 또는 건설, 업자 등입니다. 건설업자 등. 그래서 그럼 교재 보니까 2번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의를 시행하는 조합은 과반수 등으로서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결국 이 조합을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 그럼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첫째 우리가 조합이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든가 또는 조합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는 재개발과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여기서 누구하고? 시장, 군수 또는 주공 등만이 가능합니다. 주공 등. 그럼 누가 없다? 여기 건설업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은 건설업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재건축에서는 건설업자 사업 시행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재건축에서는 건설업자 사업 시행자가 되지 못한다. 건설업자 사업 시행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어디를 보면 어떻습니까? 재건축 한다면 쓰면서 현대 어디니 삼성 어디가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의할 점은 여기서 재건축에서 건설업자 등은 시행자는 되지 못하고요. 시공자만 될 뿐입니다. 시공자. 그 이유는 뭐냐? 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어떻습니까? 지원사업이라고 했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자 등이 초기부터 공동사업 시행자가 돼서 그들이 들어와서 자본도 가지고 오고 계획서도 받아주고 동의서도 받아주고 사업을 원활하게 초반기부터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이건 정부가 규제하는 사업이죠. 규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면 조합이 시공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얘기지 절대 우리가 건설업자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행자라는 용어하고 시공자라는 용어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행자와 시공자는 분명히 달라요. 시행자는 자기의 주도적 책임에서 사업을 발주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시공자는 시행자하고 두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 민법상 공사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을 맺어서 시행자, 시공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고 해서 조합이 시공 능력이 있느냐? 시공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공 능력 있는 건설업자들을 맡겨서 시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시행자와 시공자는 분명히 다른 개념에 다른 거죠. 그러면 재개발은 건설업자와 조합이 공동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재건축은 시행은 누가 돼? 조합이 하되 시행자가 건설업자,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시행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시공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둘 다 좋아야 되죠. 둘 다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시공자가 좋아야 되죠. 시공자.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여러분은 뭘 보고 아파트를 고릅니까? 선택할 때. 아파트를 고를 때 우리가 보는 요건이 가장 첫 번째는 뭐야? 입지 조건이죠. 입지가 얼마나 좋은가? 교육 요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걸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아파트 규모를 보게 됩니다. 단지 규모 우리가 보통 1000세대는 넘으면 보통 A급으로 쳐요. 600세대 이상 보통 B급, 300세나 300세대 미만 C급으로 치게 됩니다. 이 단지 규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아파트 브랜드죠. 브랜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이제 좋은 업체들, 뭐 어디 이런 데는 실제로 어떤 아파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4번이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건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거죠. 또는 두 번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시장, 군수, 또 누구? 주공 등, 또 누구? 건설, 업자 등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이한 점 뭐냐?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얘는 뭐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합 설립을 무슨 사항이라고 한다? 조합 설립을 의무사항이라고 그래요. 의무사항. 그러나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조합사업은 무슨 사항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재량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재량사항.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어느 지에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모 건설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가지고 그 집을 좀 팔아라. 팔게 되면 내가 거기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일단 아파트 분양권 주겠다. 또 물론 가격도 잘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 하는 얘기가 여기를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택을 처분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주택가를 충분히 쳐주고 나중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아파트 분양권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재개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듣고 그걸 갖다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건설회사의 얘기 중에 어떤 것이 모순이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재개발 사업을 하면 반드시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건설회사가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재개발 사업을 정말 한다면 첫 번째 거기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어야 돼요.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내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돼.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인 제가 이미 조합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가 정비구역이 지정된지도 모르고 있고 조합이 설립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조합원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재개발 사업이 아닌 거죠. 이건 어떤 얘기냐? 건설업자들이 말이죠. 일반 아파트 건설사업, 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회사들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어디에도 아파트 2,000세대, 3,000세대 건설하는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어느 지역을 갖다 섹터를 정해요. 노후화가 심한 섹터를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전부 다 매수해서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개발의 의미가 밀어서 다시 건축하니까 재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그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왜요? 우리는 주택법상 주택을 30% 이상 30세 이상 건설했을 때는 반드시 입점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청약 신청을 받아서 청약 점수나 청약 순위에 따라서 주택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누구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줘버렸다. 이거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대표적인 하나의 사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구별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차이점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 재건축사업은 건설업자 공동사업을 못한다는 점, 요것만 좀 특징적으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우리가 조합 설립 추진가 나오네. 거기서 교재 365쪽 시공제 나오죠?
시공자 선정을 좀 먼저 설명드릴까요? 아까 시공자 나왔으니까 시공자 선정. 시공자는 언제 선정되느냐 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조합원들이 유리하죠. 또 시공자 선정되면 시공자 선정됐다고 밖에 플랜카드가 걸리게 되고 플랜카드가 걸리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업을 금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또 많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공자는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두 번째, 아까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면 조합서 인가 후부터. 무슨 방법으로? 경제 입찰 방법으로. 누구를? 건설업자나 또는 등록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말이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시공자 선정하면 절대 불법입니다. 그것은 무효예요.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토지는 소유자, 아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 기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공자 선정 시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비사업 조합이 나오는데요. 조합. 자,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도시개발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조합은 출제 빈도 100%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절대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년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정비사업 조합을 전반적으로 다 달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면 우선 정비사업 조합 말 첫째 재개발 사업하고 아까 재건축 사업 있었죠? 재건축 사업. 이건 조합 설립이 무슨 사항이다? 의무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서 무슨 사항이다? 재량사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주거환경 여러분 개선사업하고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 두 개 사업은 민간주도사업이고 공공주도사업이거든요. 시장, 군수나 주공 등이 사업을 한다는 주공 등.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정비를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재건사업은 조합 설립이 재량사항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했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이 나왔습니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있는 사업은 오직 정비사업뿐입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추진회가 나와요. 그럼 조합설립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여기서 정관을 작성하죠. 정관. 정관 작성에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 그리고 조합 설립 역시 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뭘 갖는다? 권리, 능력을 갖는 겁니다. 권리, 능력. 그러니까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설립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드는데 이게 성립 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조합의 성립 요건. 그래서 이 조합의 법적 성격은 역시 뭐가 아니고 조합이 아니고 뭐다? 공법상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조합원. 이 조합원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은 한마디로 아까 토지 등소유자라고 했죠. 토지 등소유자. 이때 이 토지 등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세요. 재개발 사업 등하고 재건축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 사업 등이라는 것은 이 재건축 사업을 제한 나머지 5개 사업을 말합니다. 5개 사업은 반드시 사업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안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안?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아니죠.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재건축은 어떻게 한다?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닌 곳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 등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 누구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을 제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땅만 가지고 있어도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지상권자도 조합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했다. 그럼 정비구역 안에 누구냐? 섹터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부속 토지 소유자. 그 다음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정비는 섹터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상가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이 돼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소유가 되고 정비구역은 섹터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주택 및 부속 토지소로 한정이 되는데 이때 주택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주로 되어갔지. 여기 중요한 것은 밋입니다. 밋은 뭐야? 앤드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건축물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은 못 됩니다.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은 못 돼요. 나대지 가지고 있으면 조합은 못 됩니다. 지상권자 안 됩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조합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응용해 볼까요? 여기에 서울시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그러면 이 갑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이죠. 땅은 누구 땅?
땅은 서울시 땅이야. 서울시 땅. 건물은 누구 거? 갑의 것입니다. 그러면 갑은 여기서 정비사업 조합에 될 수 있느냐 없냐는 거죠. 이게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입니다. 재개발을 하면 땅만 가지고 있어도 건물만 가지고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당연하게 조합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이라면 조합은 못 되죠. 왜?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갑은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이 서울시로부터 이 토지를 불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땅을 정비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갑에게 우선 불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 토지를 불합받아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도 조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흔히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지권 없는 아파트라는 게 있죠. 대지권 없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대지권이 없죠? 시형 아파트 같은 것들이죠. 서울시에서 뭐 지었던 개나리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초창기에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임대료를 갖다 전부 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대지권을 서울시가 부여하고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아파트를 어떤 이유로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에 들어간다 보니까 대지권이 없다 이 말이지.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재건축한다더라도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입찰권에서 그 입찰 가격이 쭉 떨어질 겁니다. 왜?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분양받으면 돼, 안 돼요? 이런 아파트 낙찰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흠 있는 것을 갖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권리 분석이 명확하게 되는 것은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흠 있는 것을 그 흠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재건축 대상지인데 대지권이 없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면 가격은 쫙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왜 대지권이 넘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걸 갖다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임대료가 몇 개월치 밀려가지고 또 임대료가 얼마 안 납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대지권을 현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그 임대료가 얼마 되는가 확인해 보니까 몇백만 원이더라 말이지. 그러면 제가 그걸 낙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가서 그 밀린 돈이라든가 내지 않은 임대료를 갖다 완납을 해버립니다. 완납을 하면 서울시한테 대지권을 갖다 넘겨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대지권을 넘겨받는 순간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죠.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저렴하게 받았던 이 물건의 투자 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법을 알아야 이런 내용을 알지. 공법을 모르면 천하 없어도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고로 뭐가 중요하다? 공법이 중요하다. 고로 공법을 제대로 공부해야만이 이런 것을 응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여기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여기는 재개발은 당연조합원 제도입니다. 당연조합원 제도. 당연조합이라는 것은 뭐냐? 동의를 불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든 당연하게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됩니다. 동의 한 자만.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조합원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이고 갑이 토지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조합은 설립이 됐죠? 조합은 설립이 됐는데 이 사람은 조합원이 못 된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 조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택을 매수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매수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갑이 어떻게 한다? 평당 1,000만 원 값을 평당 5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죠. 이거 그런 말을 해. 소위 알박기 한다고 그러죠. 이 알박기를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뭐냐? 소위 매도 청구 제도입니다. 매도 청구 제도. 그래서 이 매도 청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이 갑에게 일정 금액을 제시하는 너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
평당 1,000만원짜리를 5천만원을 요구한다 말이죠. 평당 2천만원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는 금액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조합은 법원에다가 매도를 청구해버립니다. 법원에. 소위 이게 뭐냐? 매도 청구가 알박기 방지 대처죠. 알박기 방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법원에다 매도 청구를 하면서 일정 금액을 공탈시켜버립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정산용 금액이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 매도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매도 결정을 하게 되면 갑은 그 공탁했던 그 금액을 받아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에 무조건 버티면 한마디로 장땡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버틴다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버티는 버텨야 되죠. 너무 버티지 않아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틸 때는 어디까지만 버텨라. 적당히 버텨야 된다. 너무 끝까지 버텨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끝까지 버텨도 이건 우리가 썼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버티는 버틸 때 적당히 버티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물러나면은 적어도 한 2천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끝까지 버티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공탁을 시켜서 1,500만 받아서 떠나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매도 청구 제도가 바로 이 알박기를 방지한 대처로 나왔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비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매도 청구 제도가 오늘 공부에서 몇 번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고 또 뭐 주택법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매도 청구 나올 때마다 알박기 방지 대책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알박기 방지 대책. 그래서 매도 청구하면 뭘 기억해라? 버티는 버틸 때 끝까지 버텨라. 너무 적당히 버텨라. 끝까지 버티면 밥맛이다 하는 거 요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합은 간단히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죠. 조합. 자, 이렇게 해서 조합 살펴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교수 진행하도록 하죠.